중동 100년 전 그어진 선. 여러분, 1916년 5월 어느 날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관 2명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강을 무시하고 부족의 영역 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쪽은 우리 땅, 저쪽은 당신들 땅. 바로 그 순간 중동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지금 그 선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중동에서 또 폭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이런 소식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싸우네.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하지만 그 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유대인들에겐 2000년 만의 귀향이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우리 땅에 갑자기 다른 나라가 생기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항변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어요. 실제로 기원전 1000년경 다윗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2000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원래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 몽골이 우리 조상 칭기즈칸이 유럽까지 정복했으니 그게 다 우리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정말 바쁜 나라였습니다. 아랍인들한테는 우리를 도와 오스만 제국과 싸우면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유대인들한테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는 몰래 중동을 나눠 먹자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었죠. 똑같은 땅을 3번 약속한 겁니다. 마치 한 아파트를 3명에게 팔아버린 사기꾼 같은 짓이었죠. 전쟁이 끝나자 영국과 프랑스는 약속대로 중동을 둘로 쪼갰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경선이 지금까지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70%가 아랍인이었는데 땅은 반반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국제관리지역으로 정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가 다수인데 왜 우리 땅을 반으로 쪼개요? 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나라가 한꺼번에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전쟁에서 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됩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중동 곳곳의 난민촌에는 그때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3대, 4대째 난민으로 사는 겁니다. 1967년 6.1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요르단의 서안지구,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점령합니다.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기습작전이었죠. 하지만 영토를 넓힌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점령지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점령과 저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은 인티파다, 즉 봉기로 맞섰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들과 총을 든 군인들의 대치,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뉴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선,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그 틈에서 터진 전쟁들,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중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왜 형제 같은 나라에서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형제는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 형제였다. 푸틴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1000년 넘게 역사를 함께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형제라고 해서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죠. 때론 형제끼리의 싸움이 남보다 더 치열한 법입니다. 이야기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예프 루스, 동슬라브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키이우입니다. 러시아의 뿌리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우리 일부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키예프는 초토화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가서 모스크바 공국을 세우고 일부는 남쪽에 남아 코사크가 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점점 강해져서 러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예카테리나 여제 시절에 우크라이나를 다시 집어삼킵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되찾은 것뿐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복당한 거지 돌아간 게 아니야. 러시아 제국의 우크라이나 지배는 가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민족 같은 건 없다. 너희는 그냥 러시아인이다 라고 강요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자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가 독립은 안 돼. 소련의 일부로 들어와 라고 강요한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공화국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홀로도모르, 즉 기아로 죽이기라는 뜻의 대기근입니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집단농장화라는 이름으로요. 결과는 무려 300만에서 7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학살이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그냥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굶겨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독립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독립이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소련이 무너진 건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푸틴이 말한 이유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리 땅이었던 곳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니까요.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칠러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방 친화적 정부가 들어서죠. 러시아는 이를 서방의 음모로 봤습니다. NATO가 우크라이나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EU와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상황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혁명이 일어나 칠러 대통령이 쫓겨나자 러시아는 바로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해버립니다. 크림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는 논리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칠러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마침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침공한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편에 서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죠. 형제라는 말 참 아이러니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한 역사가 지금은 서로를 향한 총구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독립과 동시에 시작된 70년 악연의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1947년 8월 14일 자정, 인도 대륙에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탄생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2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땅이 드디어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그 기쁨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이동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문제는 영국이 인도를 떠나면서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총독 마운트베튼은 변호사 출신 시릴 레드클리프에게 5주 안에 인도를 둘로 나누는 국경선을 그으라고 지시합니다. 레드클리프는 인도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선을 긋는 것뿐이었죠. 그 선은 펀자브와 벵골 지역을 정확히 반으로 쪼갰습니다. 마을이 둘로 나뉘고 가족이 갈라섰습니다. 어제까지 한 동네에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하루아침에 국경으로 갈라진 겁니다. 당신은 인도 사람, 나는 파키스탄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쪽에 남은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도망쳤고 파키스탄 쪽에 남은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인도로 달려갔습니다.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길을 나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이동이었죠. 하지만 이동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기차는 습격을 당했고 마을은 불탔습니다. 무슬림은 힌두교도를 죽였고 힌두교도는 무슬림을 죽였습니다. 여성들은 납치되고 폭행당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될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를 주장한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디는 끝까지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함께 사는 통합 인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지도자 무함마드 알리 진나는 달랐습니다. 무슬림은 힌두교수 국가에서 영원히 소수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영국은 이 분리 독립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분할해서 통치하라는 식민 지배의 오랜 전략이었죠. 하나로 뭉친 인도보다는 둘로 쪼개진 인도가 영국에게 유리했으니까요. 결국 간디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1948년 1월 한 힌두 극단주의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독립 직후 두 나라는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싸움의 원인은 카슈미르 지역이었습니다. 카슈미르는 인구의 70%가 무슬림이었지만 통치자는 힌두교도였습니다. 통치자는 인도 편을 선택했고 주민들은 파키스탄을 원했죠. 양쪽 다 카슈미르는 우리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1947년 1차 전쟁, 1965년 2차 전쟁, 1971년 3차 전쟁, 1999년 카르길 전쟁, 지금까지 4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카슈미르 국경선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도 곧바로 따라했습니다. 너희가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진다. 지금 두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는 합쳐서 300개가 넘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남아시아 전체가 방사능 구름에 뒤덮일 겁니다. 테러도 끊이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 파키스탄에서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인도 뭄바이를 공격해 166명을 죽였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정부가 배후라고 주장했고 파키스탄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대화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75년이 넘도록 두 나라는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문화를 가졌지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어놓은 한 줄의 선이 이렇게 오랜 세월 두 나라를 갈라놓은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유럽의 화약고라 불렸던 발칸반도로 가보겠습니다. 한 나라였던 유고슬라비아가 어떻게 7조각으로 쪼개졌는지 그 피로 물든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7개의 국경, 6개의 공화국, 5개의 민족, 4개의 언어, 3개의 종교, 2개의 문자, 1개의 국가, 유고슬라비아를 설명하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되려면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요시프 브로즈 티토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죽자 유고슬라비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칸반도는 원래부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수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슬로베니아인, 마케도니아인 수많은 민족이 뒤섞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은 하나의 나라로 묶입니다. 남슬라브인의 나라, 즉 유고슬라비아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은 왜 세르비아가 우리를 지배하냐고 불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나치 괴뢰 정권이 들어서자 세르비아인과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야세노바츠 수용소에서만 수만 명이 죽었죠. 반대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도 크로아티아인을 죽였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티토가 등장합니다. 공산주의자였지만 소련과는 다른 길을 걸었죠.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동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민족 갈등을 억눌렀습니다. 형제와 단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말이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앙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왜 우리가 번 돈으로 가난한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반대로 세르비아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역사도 깊은데 왜 대접을 못 받냐고 했죠. 1980년 티토가 죽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1987년 세르비아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라는 민족주의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대세르비아주의를 외치며 다른 민족을 자극했죠. 세르비아인이 있는 곳은 모두 세르비아 땅이다. 이런 주장이 다른 공화국들을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동시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유고 연방군이 슬로베니아로 쳐들어갔지만 10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세르비아인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달랐습니다. 크로아티아 안에 세르비아인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들은 우리는 크로아티아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유고 연방군이 이들을 지원했죠. 부코바르라는 도시는 87일 동안 포위당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은 보스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보스니아는 무슬림,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이 뒤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1992년 보스니아가 독립하자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으며 인종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스레브레니차를 기억하십니까? 1995년 7월 유엔 안전지대였던 이 마을에서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무슬림 남자와 소년 8,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악의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사라예보는 1425일 동안 포위당했습니다. 거의 4년입니다. 산 위에서 저격수들이 시민들을 쏘아댔습니다. 물 기르러 가다가 빵 사러 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죽었고 그중 1,500명이 어린이였습니다. 결국 NATO가 개입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1995년 데이턴 협정으로 평화가 왔지만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보스니아는 두 개의 정부가 다스리는 기형적인 국가가 됐고 세르비아계와 무슬림은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였던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7조각입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4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인 이 비극은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발칸반도 4개의 분쟁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영국과 프랑스가 멋대로 그은 선이 오늘날 중동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1000년 전 한 형제였다는 기억이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됐습니다. 75년 전 급하게 그어진 국경선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50년 전 이웃끼리 나눴던 증오가 유고슬라비아를 7조각으로 쪼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가 이 분쟁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먼 곳의 전쟁이라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분단 국가입니다. 38선이라는 선 하나가 70년 넘게 민족을 둘러 갈라놨습니다. 그 선은 누가 그었습니까? 1945년 8월 미국 국무부의 두 젊은 장교가 30분 만에 그은 선입니다. 지도를 보고 여기쯤이면 적당하겠네 하고 그었죠.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쟁은 있었지만 유고슬라비아처럼 이웃끼리 총을 겨누는 내전은 피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처럼 테러와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운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동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래 주인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였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요. 발칸반도는 보여줍니다. 민족주의와 증오가 만나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증오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복수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하마스가 보복하고 하마스가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파키스탄에서 사건이 터지면 인도를 의심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보십시오. 이 두 나라는 1000년 동안 원수였습니다. 3번의 큰 전쟁을 치렀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는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함께 미래를 만들자. 그렇게 유럽연합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위기도 겪었죠. 하지만 적어도 독일과 프랑스는 다시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총을 들고 싸웠던 땅에서 지금은 손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미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분쟁들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끝날까요? 아니면 대화와 타협으로 끝날까요? 그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뉴스에서 중동에서 또 폭격이라는 소식이 나올 때 왜 저러지로 끝내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을 때
단순히 러시아가 나쁘다로 끝내지 말고 양쪽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전쟁이 당장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덜 속게 됩니다. 저들은 원래 저렇다, 저 민족은 폭력적이다 같은 단순한 프레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증오의 사슬을 끊을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역사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조금 더 이해되고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셨다면 성공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안테나, 오늘도 세상을 향한 안테나를 세워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